경찰에 소환된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불법이나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은 산재에 따른 것이라면서 기본 퇴직금은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권력비리 의혹 증폭에도 이재명 후보와 박범계 장관은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법조계는 신속성 측면에선 오히려 특검이 낫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과 임산부 등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이 진행됩니다. 오는 1일부터 한 달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보다 더 많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 효과가 골목 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묻는 질문에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 관련 질문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토론에서 보여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담화에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을 암초로 표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진 것도 없고 수사 속도도 국민의 관심사에 훨씬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회오리의 강도는 대단합니다. 여야 모두 이 폭풍우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몸을 잔뜩 움츠린 상태입니다. 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이 발견됐지만 김 씨는 여전히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시작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김만배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에 대해서도 운영비 등으로 썼다며 갚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바로 정리할 겁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것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법률 고문단에 대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화천대유 대표에 이어 대주주 김 씨를 소환한 경찰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 한 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며 논란의 50억 퇴직금 등 비상식적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왜 이렇게 큰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했느냐고 묻자 산업재해를 언급했습니다. 실제 퇴직금 5억 원에 나머지 45억 원은 일하다 얻은 병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게 뭐였는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건지 공개된 기록은 없습니다. 단순한 산업재해로 이렇게 엄청난 위로금을 준 이유도 석연치가 않죠. 인터넷상에는 허탈하다, 자괴감이 든다, 슬프다 같은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와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모두 퇴직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50억 원 가운데는 곽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데 대한 위로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화천대유 측이 내놓은 해명에 온라인에선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연봉 3억 5천만 원인 배구 선수 김연경이 14년을 뛰어도 곽이원 아들 퇴직금에 못 미친다거나 곽이원 아들이 공식 해명에서 언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신 50억 게임이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취업해서 돈을 벌어도 50억을 받기 힘든데 산업재해로 50억을 받는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데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6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15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절차에 따라 제값 다 주고 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역시 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로 부적격 등으로 계약 취소된 잔여 물량 중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직원인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지급한 분양가는 7억 원가량, 현재 시세는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건 나오는 게 14, 15억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 전세가 7억 5천이에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분양에서 남는 물량은 시행사가 마음대로 분양이 가능하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시점에서 최초 분양가로 판매한 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라 당시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다른 직원에게도 미분양분을 분양했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에 따른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하고 있을 때 곽 의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고액 후원금까지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추천으로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이죠. 여당은 청와대 민정수석 사후 수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화천대유 대표이사인 이모 씨가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연간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기부한 걸로 나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때부터 회사와 관련된 어떤 언급과 행동도 회피했다고 했는데 이 씨로부터 1,000만 원이나 후원받았던 겁니다.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실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도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이익을 편법적으로 좀 이렇게 쉐어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 비리를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입사 경위도 논란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지급한 건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 대한 사후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은 뇌물성 자금이 아닐지 민정수석 당시 행위에 대해 사후 수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고 50억 원 성과급 등에 대해선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문제로 번지자 야당 내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곽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일부가 이미 추석 명절 전에 곽 의원 아들의 50억 성과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 일뿐이라는 변명에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도 곽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고 부모의 농지 취득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과 비교하며 당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를 눈높이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 제소를 통해 본회의 의결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50억 지급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가 경위를 물었을 땐 곽 의원도 아들의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특검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건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곽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이 후보는 특검은 시간 끌기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특검은 도입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신속성 측면에선 정해진 기간 내 결과를 내야 하는 특검이 더 낫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제도화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8일 이내 특별검사 임명도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모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특검이 낫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제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훨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변협도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 도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자신을 고발한 건 무고에 해당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저도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출생부터가 석연치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의문의 크기에 비해서 수사 속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그런마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검사를 취재하는 한성훈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뭐가 문제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비상식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에는 개인 7명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천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습니다. 자, 투자자들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일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또 고문 자문으로 일했다는 변호사들도 돈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고문으로 일한 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월 1,500만 원씩,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나 강찬우 전 검사장, 또 이경재 변호사 등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이었습니다. 자, 고문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만 해도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이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나 또 곽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일하고 대리직급으로 퇴사했습니다. 예. 퇴직금은 5억 원에 성과급과 산재 위로금을 약 45억 원 정도 산정해서 모두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 5억 원만 놓고 봐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 월급 곱하기 근무 년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6년 동안 근무하고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려면 월급이 8,300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8,3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치면 10억 원이 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차라리 성과급으로 줬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재 위로금 45억 원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재 위로금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산정하는 데 최소 기준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장애보상 규정을 보면 가장 심한 장애의 경우 1,34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곽 씨의 월급 383만 원을 대입해 보면 보상액은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했을 때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 지급되는데 곽 씨가 받은 액수는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도 10배가 넘습니다. 예, 오늘 김만배 씨가 경찰에 나오면서 우리 회사는 대개 퇴직금을 5억 원 정도씩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당초 모든 직원은 퇴직금으로 5억 원씩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직원 퇴직금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퇴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6년간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의 절반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제 결국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군요. 네, 일단 검찰은 오늘 접수된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재를 당했다는 곽 의원의 아들의 그 화천대유가 보험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별도로 줬다면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돈이 그 아들의 퇴직금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에게 뭔가를 받은 대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물론 뭐 변호인들 얘기도 나오고 또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혀내야 될 본질은 이런 수익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게 결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책임론입니다. 예.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고 사업의 설계자로 자처해왔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를 분산하지 말고 특검이나 특임검사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특검은 왜 반대하는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특이한 사건이죠. 더구나 대선이 맞물려 있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사정기관도 그렇고 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됩니다. 4분기에는 언제 누가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서영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04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소아청소년 277만 명이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16세에서 17세가 먼저 맞고 12세에서 15세 접종은 11월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도 연령별로 진행됩니다. 12세에서 17세의 접종의 경우는 개인의 의사와 부모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접종 일자나 장소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감염됐을 때 위중증률이 6배 높은 임신부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약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 하나를 18일부터 접종합니다.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이 먼저 시작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 12월까지 369만 명이 대상입니다. 단, 급성백혈병 등 면역 저하자들은 접종 완료 후 2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도 다시 조정됩니다.
다음 달 신규 예약자들은 6주에서 3, 4주로, 둘째 주에 이미 예약된 사람들은 4, 5주로 앞당겨집니다. 4분기 접종 계획의 핵심은 2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고위험군 추가 접종으로 중증이나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한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습니다.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부작용보다 월등히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맞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까지 12살 이상 소아청소년 1,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미국. 2차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이 100만 명당 20에서 3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거의 없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교육당국도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하지만 학부모들은 접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모한테 일임했을 때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전 설명회에서도 부작용 관련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이틀까지 자녀의 증상을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뇨나 비만, 호흡기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높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부 2명이 숨지고 일가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열흘 전에도 층간소음으로 위층을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바닥 곳곳에 범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8층에 사는 30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주 아랫집에서 왔다고 했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예민하시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찾아오고 했거든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는 숨지고 함께 살던 60대 부모도 크게 다쳤습니다. 10대 자매는 당시 방 안에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다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람을 피겠다고 이제 신고했는데 그 오래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치고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달아났던 20대 절도 피의자가 도주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갑을 푼 탈주범은 이 검찰과 경찰 150명의 추적을 뚫고 전동 자전거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교도소 탈주범 A씨가 아버지의 설득에 따라 경찰에 자수한 시간은 어젯밤 8시 반쯤.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에 도주한 지 28시간 만입니다. 연락이 오면은 좀 자설특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찰 측의 대응이 소홀한 틈을 타 빠르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호송하던 검찰 관계자 2명의 추격을 뿌리치고 교도소에서 1km 떨어진 공사 현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A씨는 이곳 공사 현장에서 절단기로 수갑을 끊고 작업복을 훔쳐 갈아입은 뒤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A씨를 놓친 지
35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경 150명이 나서 밤새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해 다시 전동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까지 이동했습니다. 본인 전동 자전거를 거기다 세워놨대요. 그거 가지려고 간 거예요. 그걸 이제 타고 신호등으로 간 거예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는 1일부터 한 달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보다 더 많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소비 효과가 골목 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카드 캐시백, 즉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줍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0월 들어 153만 원을 썼다면 3% 증가분을 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한도는 10만 원으로 10월과 11월 2달 동안 시행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의 경제 전반 확산을 위한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국민이 다음 달부터 전담 카드사를 골라 신청하면 해당 카드로 돈을 충전받아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용처로는 배달앱과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등이 인정되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종합 온라인몰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가는 데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도 3,000명 안팎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 진작책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도 나옵니다.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고 내려오는 마당에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쓰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까지 대출 축소에 나섭니다. 우선 가을 이사철을 맞은 실수요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가 강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하남 가밀지구의 한 아파트. KB국민은행이 잔금 대출 기준을 감정가나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꾸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혔다며 청와대에 청원글까지 올렸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바뀌는 바람에 거의 갭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지금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지. KB국민은행은 집단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축소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에서 6% 내에서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른 겁니다. 연간 그 가계부채 관리 증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워낙 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이제 잔금대출로 커버할 수가 있었던. NH농협과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황. 문제는 규제의 풍선 효과와 시중은행들의 연쇄적 대출 축소 피해가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중단은 은행 자체적인 관리라며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대출 절벽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거리 두기로 비대면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죠. 이 덕분에 감염 위험은 줄었는데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일탈로 이어지는 구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초중학교 학원가가 밀집한 곳의 한 패스트푸드점. 메뉴 가운데 맥주도 보입니다. 맥주를 파는구나. 맥주 주문 단추를 누르자 성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알림이 뜨는데 정작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가자
신분증 확인은 없습니다. 맥주마저 불투명 컵에 나와 내용물이 술인지 음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마스크를 쓴 채 형식적으로 한 뒤 술을 건네줍니다. 네. 여기 신분증 검사는 안 해요? 어려 보이거나 그러면 방송 휴대전화 배달 앱을 통하면 미성년자는 더욱 쉽게 술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노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유명 배달 앱으로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해봤습니다. 역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다고 알림이 뜨지만 배달 조건에 문 앞에 두고 가기를 선택했더니 배달 기사는 신분증 확인도 없이 술과 음식을 두고 갔습니다. 주문자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 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본인 인증을 통과해서 술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게 솔직히 직원을 알다 보니까 하라는 특히 배달 앱은 처음 술을 시킬 때 한 번 성인 인증을 해두면 이후 계속 주문이 가능합니다. 혹시 키오스크에서 맥주 파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술을 시킬 때 신분증이나 보호자를 확인하는 배달원은 약 15%로 10번 중 거의 9번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규제나 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술을 팔게 될 경우 별도의 면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비대면 주문에 청소년들의 음주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서 8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수처 차폐시설로 들어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수사팀은 오늘 조사에서 지난해 4월 전후 조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이달 초 핸드폰과 USB 자료 등을 제출했고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검 수사기획 담당관실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손 검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캠프 측이 조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대책회의를 열고 삼성에 45일 내에 반도체 재고량 같은 민감한 기업 정보를 내라고 압박한 사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사가 어디인지 등 기업의 경영 비밀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반도체 관련 설문조사 항목들입니다. 11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대상 기업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습니다.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에는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거래하는 상위 3개 고객사에 대한 매출 정보도 써내야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핵심 기밀 사안입니다. 반도체 개발의 핵심인 공정 정보와 설계 제조 장비 현황, 앞으로 6개월 내 공급 확충 계획과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설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경영 정보 일체를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비공개를 전제로 묻긴 했지만 업계에선
미국에게 전달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경우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계약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까지 담고 있어 판로 개척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밀 유지 사항으로 인해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또 그렇게 적시를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시도 하나는 기업 정보를 설문조사한다는 미국. 업계에선 이번 설문을 계기로 미국 현지 추가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대선 경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리면서 이제 관심은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확정될지 여부에 쏠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부산 경남 지역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몇 표를 더 얻으면 후보가 되는지 최원희 기자가 계산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조기 사퇴 가능성을 묻자 이낙연 후보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광주 전남에서 힘겹게 승리한 지 하루 만에 전북에서 완패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목표대로 결선 투표까지 하려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남은 선거인단 수를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41만 표만 더 얻으면 후보를 확정짓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는 이번 주말 전체 선거인단의 70% 이상이 투표를 마치게 되는데 현재 득표율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은 무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부울경도 배가 좋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찌감치 제주 지역 지역위원장분들이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낙연 후보 측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역전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세 번째 경선 토론회를 했는데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언제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게 502로 아시죠? 국가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홍 후보는 윤 후보의 안보 무지라며 어떻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냐고 비판했고 윤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작전 계획을 언급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바꾸기 공방을 벌이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날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홍 후보는 과거 몇 차례 탄핵당해도 싸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고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언론하고 단순해요.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만 향단이었다. 탄핵당해도 싸다. 지난 12일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도 잘못된 거고 탄핵 심판도 잘못된 거고 구속도 잘못된 거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청와대가 크게 고무된 듯합니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북한이 대화 여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암초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청와대의 속마음이 그런 것이었는지 대변인의 개인 생각일 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남북통신선 단절을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렸습니다.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겨우 놓았는데 그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암초를 또 만나서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며 중단을 주장해왔습니다. 박 수석이 암초라고 표현한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고 그나마 지난 2018년 이후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수석은 종전선언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중국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반. 야당은 청와대가 안보보다 북한과의 전화통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임기 말 대선을 위해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혼장을 대신 맞아주기로 하고 맷값을 벌어온 흥부가 아내에게 어서대는 돈 타령입니다. 돈이란 사람의 목과 부귀공명을 붙였다 떼었다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고 찬양합니다. 조선시대 각설이들이 부르던 돈 타령은 개성 장사치의 발구린 돈으로 시작합니다. 개성의 보찜 장수들은 돈을 산적에게 빼앗길까 봐 버선 속 발밑에 깔고 다녀 구렸다는 얘기입니다. 돈 냄새를 동취라고도 하죠. 동전 구린 냄새, 그러니까 이 구린내를 가리킵니다. 구린내와 어감이 비슷하지만 돈 구린내만큼 사람들이 파리태처럼 꼬이는 냄새도 드물 겁니다. 민족 시인 김소월도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말년에 술에 빠져 쓴 돈 타령은 그의 서정시와는 딴판입니다. 내가 누군 줄 너 알겠느냐, 내가 곧장 세상이라.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점입 가경 아수라장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월급 300만 원 안팎을 받으며 7년 근무한 퇴직금이 무려 50억 원입니다. 전 직원 16명의 5년 임금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거액입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취직을 주선했던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준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 어느 누가 이 말을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합니다. 대장동 주변에 모여든 법조인들의 면면은 더 대단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월 1,500만 원을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우연찮게도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표를 던져 이 지사를 벼랑 끝에서 구출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장동 로비 사건의 변호인과 수사지휘 책임자가 무죄 판결이 난 뒤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변호사로 된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화천대유 법률 고문 명단에는 전직 검찰총장도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주역 문구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은 눈먼 돈이 펑펑 솟아나는 셈, 이 화천을 방불케 합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대선판이지만 치적을 내세우기 전에 유감 표명 먼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군 이래 무엇이 최대였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또 밝혀질 겁니다. 9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데 였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비다운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 중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 지역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중부 지역은 최고 8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2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